이렇게 추천되는 거 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 특별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흔들리는 시장에서 시장의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스한 슈퍼맨이 되려는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실적의 모든 펀더멘탈로 그냥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번에 이제 뭐 우리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바이든 그 3조 달러 인프라 사업이 이제 뭐 언제 시행될 거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주식시장의 또 하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긍정적인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이 자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로 역시 주식시장에는 악재니까 이 둘이 이제 같이 부딪힌단 말이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시장을 볼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시장 입장에서 시장을 볼 것이냐, 연준 입장에서 시장을 볼 것이냐, 라는 건데요. 경기 회복과 상승은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달러 강세가 그것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올해 제일 크게 틀렸던 것, 저도 좀 틀렸던 것은 달러가 이렇게 강세해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내용을 따져보니 얘네는 백신도 벌써 22%가 넘게 접종을 했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이면 백신 접종 거의 이제 면역 그 70% 이상으로 될 것 같고 경기 상승하고 돈 쏟아 부었고 경기가 상승하는데 반면에 유럽이나 딴 나라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백신도 못 맞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놀라운 파워를 봤죠. 백신을 아도 찍는. 아도. 잠깐 외고를 썼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파워를 봤죠. 야, 이 미국 파워가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냥 지금 다른 나라는 없어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그거를 모조리 다 갖고 가서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경기가 우상향으로 쭉 뽑히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시장은 생각해요. 네. 근데 누누이 연준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내가 누구 입장에 서서 시장을 볼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연준이 주식시장을 띄우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연준 편에서 바라보는 게 더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 시장은 올해 내내 어렵다. 미국 채권 시장은. 네. 채권 시장은 가는 게 아니다. 이미 지옥문 열렸는데 왜 지옥에 제 발로 들어가느냐. 가지 말아라. 하는 입장인 거고요.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러나 왜 버벅거리냐. 많이 오른 거는 버벅거린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 할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오른 놈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투자자들이. 반면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올린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다우가 상대적으로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강세인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실적이 되는 쪽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쪽 앞으로 경기 상승에 따라서 같이 좋아질 쪽 이런 쪽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상대적인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연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에서도 사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예측해서 뭔가 대응하지 않고 벌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그냥 그때그때 대응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 가지고 또 연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불안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신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군요. 어느 쪽의 편에서 시장을 바라볼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는 모르는 거고. 근데 저는 칼자루 잡은 쪽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네, 칼자루 잡은 사람에서 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그 방대한 그 통계와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을 감안해 보면 지금 연준이 헛소리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지난 10년간 인플레이션이 잘 안 옵니다. 그렇죠. 그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사회 구조라기보다도 이 뭐랄까 그 기술 구조상으로 사회 기술 구조상으로 보면 끊임없이 단가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도
마지막 물품이 나오는 제품단에서 가격이 많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올랐다고 해도 이게 덜 올라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 생산성 혁신과 혁명이 쫙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럼 과거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 300명, 400명이 일하던 게 이제 몇 명 일을 안 해. 우리가 엑셀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장부 정리하려면 수십 명이 하던 거 30분 만에 혼자 다 해.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거가 크고요. 그런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을 지냈던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 의장 파월도 그냥 시중에 돈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게 안 올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회복이 되고 고용이 회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연준을 움직일 것은 고용일 것이다. 이제는 고용이,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이 이제 나가고 하나 두 개 나가는 그 시점에 이제 그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냐에 따라 시장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비농업 고용 지수. 지금 레인지가 굉장히 커졌어요. 46만에서 100만 정도의 비농업 고용이 생길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 그 3월치 그게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고용이 늘어날 수 있죠. 분명히 늘어났겠죠. 근데 그 늘어난 폭이 굉장히 클 때는 고용이 회복되네? 하고 시장에 한번 충격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얘기한 고용은 뭐냐면 그건 아니에요. 연준이 얘기한 고용은 제가 느끼기에 그들이 말한 뉘앙스는 팬데믹 이전의 고용률, 거의 완전 고용률 3.5% 이거를 향해서 가는 그 고용률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수백만 실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 60만, 70만 는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이제 연준이 바로 금리를 올린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장은 고용 얘기했는데 고용 많이 회복됐으니까 올리겠네? 그러면서 또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시장에서 저 입장에서는, 특별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흔들리는 시장에서 시장의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칼자루 쥐고 있는 데가 금리 안 올리겠다 하면 일단 믿어주자는 거지. 얘네가 칼자루 확실히 쥐고 있는 애들인데 왜 팔랑팔랑하는 시장 가서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는 거. 오직 그러지 말아요. 결과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연준 편에 들어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저희 출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그 분석 자료를 한번 내놓으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연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인데 그 1.7%의 그 채권 그 이율, 그 금리, 네. 그 금리의 구성이 한 3개인가 4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지수, 요것이 연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30%를? 그 이유, 그 방법이 물가 연동체를 매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연준의 지금 현재 의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릴 이유가 없다. 2년 넘게 지금 연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보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추적하고 있죠.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화 오라예요.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좀 왔으면 좋겠어. 인플레이션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의도는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조금 경제에 대한 태도가 뒤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좀 앞으로 숙이면서 경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면서 통화성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돈을 일단 쓸 테니까. 예, 그렇게 돼서 돈의 통화성수가 올라가야 현재 이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 부채로 인해서 생기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8년도 그 리먼 사태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이 터졌는데, 리먼 사태 이후에 경기가 쉽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네. 금리를 그렇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일반인들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집 살 때 빚을 엄청 지고 샀어. 그럼 소고기 먹으러 갈 수 있습니까? 빚을 엄청 졌는데? 그렇죠. 빚값 이자 내야지 뭐 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못 먹으러 가거든요. 그 집 어느 정도 갚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2008년도 리먼 사태가 터졌지만 개인들의 부채 문제라든가 이 부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소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가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또 맞았는데, 그럼 요번에 왜 돈을 풀었느냐 연계를 해보면, 야, 이거 은행에 돈 빌려줘 갖고 될 일이 아니네 라는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10년간.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시장에 갖다 돈을 퍼부어. 그래서 그 돈이 돌게 해. 그래야 해소돼. 그래야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아큐파이 이런 것들, 사회 소요 이런 문제들도 없이 해결될 수 있어라는 빈부의 격차. 네,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잠정적 결론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연준과 미국 재무부나 지금 이번에 앨런이 된 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 교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1.9조 달러, 3조,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나와서 니네 그렇게 돈 풀면 우리 달러 가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비슷한 얘기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건,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이 문제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풀고 돈을 시중에서 이게 돌아가게 만들고, 결국 돈을 돌아가게 만드는 건 심리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그 10년물 금리의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이 녹아 들어갔다는 것, 또 녹아들기를 바란다는 것, 그걸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어차피 또 3조 달러 또 인프라 정책하면 더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진 건 확실한데, 이것이 세계가 다 좋은 일이냐에 대한 퀘션이 하나 생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미국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례로 칠레나 어디죠? 터키나 브라질 지금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의 자금이 전부 빠져나갈까봐 붙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니까, 이러한 펀더멘탈이 약한 신흥국에서 뭔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전이가 되면서 다시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동감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지금 이미 3월달 후반부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강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달러 강세. 특별히 이제 유럽이 못해서 그래요. 유럽이 지지부진하고 맨날 끝날만 하면 또 3차 팬데믹하고 또 통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더 가치가 강세가 됐는데, 달러 강세가 강하게 돼가지고는 신흥국이 좋지 못할 거예요. 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쫙 올라올 연초 1.9조 달러 하겠다고 할 때 그때는 좋았죠. 그러면서 달러는 약세되고, 야, 얘네 돈 많이 풀니까 달러 떨어지겠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 올 테니까 원자재 많이 팔고 있는 신흥국 이런데 되게, 브라질 같은 데 되게 좋아지겠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뒤집어진 거죠. 원자재가 막 인상하니까. 원자재 가격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살아나는데, 얘네는 이제 팬데믹도 곧 없어질 것 같은데 5월달 지나면. 근데 얘네는 팬데믹 그대로고 미국만 좋네? 그럼 달러가 최고네? 하면서 다 간 거죠. 지금 그렇죠. 상황적으로 바뀌면서 달러 강세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흥국이에요? 냉정하게. 그렇죠. 냉정하게. 포도주 이렇게 많이 마실 수 있어요? 남미 빼고. 남미는 포도주가 산지니까. 예, 요즘 소득 수준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한국은 신흥국이 아니에요. 거의 실질적인 선진국. 그러니까 금리 보세요. 금리가 이렇게 낮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채권 신용도가 이렇게 높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를 간당간당하는 신흥국과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이제 누구도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경기가 상승하는데 우리도 원자재 국가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원자재죠. 그러니까 한번 가공된 원자재를 파는 국가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하는 건 아닌데,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아직 그렇죠.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 잘 못하고 있고 아직 한참 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디바이스가 시스템 반도체 부족이면 시스템 반도체만 부족일까요? 예, 수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낸드까지는 모르겠지만 D램도 확실히 부족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 판매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게 아마 1분기 한국의 수출입 동향과 경상수지를 통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른분들은 우리가 항상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렇죠. 또 IMF 너무 세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데, 자,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이 도요타하고 맞짱을 뜨는 이거는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전진하면서 좋아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체질도 과거보다는 월등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른 신흥국하고 똑같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김학근 센터장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구조적으로 지금 한국 주식시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뭐 개인들이 왔으니까 또 개인들 개미들 뭐 천장 만들어 놓고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경험상 개인들이 만들거나 이런 천정은 코스닥에서 나오지 코스피에서 안 나와요. 워낙 시장이 크니까. 이렇게 투기적인 매매들도 같이 오면서 오기 때문에 코스닥이 미친 듯이 올라서 막 이상한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장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처럼 점잖게 한국의 대표 주식을 사가지고 저기 과열돼 가지고 피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신 대형 주식들은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달러가 강세가 된 부분은 분명히 부담은 될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익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주식은 간단해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뭐냐면 내가 투자한 그곳에서 이익 증가가 있느냐. 근데 내가 산 가격이 높지 않은데 이익 증가가 있다면 바로 오를 것이고, 내가 산 가격이 높으면 이익 증가가 내가 산 가격 이상의 폭까지 올라와 주면 그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실적의 모든 펀더멘탈로 그냥 기준을 삼아야 된다. 단순하지만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이제 31일 날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것이 발표된다라는 이전에 어떤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발표되고 나서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별 지장은 없을까요? 지금 다우 관련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 중인 것이고요. 어디 쪽으로 더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저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한 번 또 오히려 한 차례 좀 쉴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옥석가리가 다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입을 주식이 어디냐, 미국서부터 한국 주식들까지 이제 막 찾아내는 작업들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추천되는 거 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논리죠.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할까? 물리는 거 아닐까? 이 양쪽 고민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전문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답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전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자는 얘기 드려요. 이미? 네. 이미 반영이 됐고 사람들이 많으면 가면 안 되죠. 이건 대원칙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인프라 3조 달러에서 하청을 줘야 되는데 한국 기업이 엄청나게 하청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청을 받을 기업이 생겨요. 네.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금 버블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좀 3조 달러라는 돈이 소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은 작년이죠. 작년 6월 달에 테슬라 공부를 쭉 해보고, 와, 이거 완전 신세계구나. 이거 이제 내연기관 끝장났다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 대비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따져보니까 되게 좋은데 주식은 못 사겠는데? 이런 결론이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로도 주가가 몇백 올랐거든요. 그렇죠. 몇백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의 미묘한 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이익 성장과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어떻게, 사람이 만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결론 좀 다르게 나오는 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업 분석을 해서 숫자를 만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투자하시면 좋은데, 저의 투자 원칙, 그리고 제가 살아남는 투자 원칙 중에 하나는, 이미 사람 많이 모인 곳은 상당 부분 많이 뺏겼고, 내가 먼저 자리 잡지 않았으면
안 먹고 말지. 그렇지. 안 먹고 말지. 왜냐하면 그 외에도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뭐 화학주라든가 철강, 기계, 뭐 이렇게 경기 순환과 연관되는 주식들이 많이 오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로 또 조금 있으면 또 우르르 갈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부터 다음 타자 뭐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또다시 IT 아닐까? 또다시 IT로 가야 되지 않을까? IT에 뭐가 좋은 게 있을까? 고민에 빠졌고 찾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우르르 갈 때 말고 안 오른 것 중에서 갈 수 있는데 천천히 수익을 내셔도 누적적으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인데, 이런 느긋한 마음을 가지면서 종목을 찾았고 기업을 찾는 자세, 이게 실전에서 돈 버는 방법입니다. 제가 작년 4, 4분기, 1, 4분기 초반에 은행주 얘기했다가 완전 무시당했어요. 은행주, 그렇죠. 배당 많이 받지 않냐라고 얘기해도 많이 비웃었죠. 저는 실제로 배당 투자를 했고 배당 투자 하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뭐 아무도 관심이 없어. 왜?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쏠쏠하거든요. 아주 하이라이트, 뭐 멋지진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완만하게 갔는데 뭐 은행이자 몇 배를 얻었고 배당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 자, 이제 다음 차수 준비할까 말까 고민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스한 슈퍼맨이 되려는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 대박의 환상. 예, 그거 내려놓으시고 완만하게 그냥 은행 이자율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마음대로 은행 이자율 서너 배씩만, 두세 배씩만 꾸준히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나는 감사해 라는 마음으로 종목을 찾으시면 찾을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근데 내가 저렇게 치열한 업종에 들어가서 그 각 기업의 이익 추정치를 다 추정해 낼 수 없으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장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게 악재와 호재가 같이 뒤섞여서 나오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악재만 있으면 딱 생각하고 호재만 있어도, 그런데 딱 뭐 맞든 틀리든 판단을 내리기가 쉬운데 섞여버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투자 자세로 돌아가자. 참고로 작년도 2020년을 빼고요. 정확한 2020년 3월 이후를 빼고 과거 5년간의 흐름과 2021년의 장을 보면 2021년 장 좋은 장입니다. 그 전에 훨씬 나빴어요. 진짜 더 어려웠어요. 지금 장은 오히려 저하고 비슷한 가치 투자 베이스들은 아주 신날걸요. 아이고 신난다. 이게 주식시장이지 이러고 있을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게, 대박에 대한 환상은 좀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위험한 행동들을 쉽게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